김해 썰전! 오늘은 시민권 제대로 들여다보기 세 번째 강의입니다. 국민주권 실현의 정치체제라는 제목으로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정치경영연구소 소장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가끔 가다가 인간이 만든 발명품 혹은 발견품 중에서 제일 훌륭한 게 민주주의일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전기도 좋고 비행기도 좋고 인터넷도 다 좋지만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얼마나 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눈으로 본 것은 몇십 년밖에 안 되고 글로 읽은 것도 6천 년이나 되나? 어떤 사람은 2만 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 잡든 간에 6천 년이든 2만 년이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동등하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건 최근이죠. 인류사를 보면 최근 한 2, 300년. 특히 여성이라는 인류를 볼 때는 최근 몇십 년.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발명품 때문이라고 얘기되죠. 이게 굉장한 발명품입니다. 근데 그 민주주의라는 발명품을 디자인한 사람들이 바로 이거죠. 시민주권. 저는 사실 국민이라는 표현을 좀 안 좋아하는데요. 시민이라는 표현이 좋아요, 저는. 시민주권 실현을 하기 위한 폴리티, 정책을 디자인한 게 민주주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는 이렇게 PPT 같은 거를 없이 하는데요. 없이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 얘기는 그냥 상식적인 얘기라서요. 근데 용어가 이렇게 조금 생경하죠, 그죠? 합의제 민주주의, 다수제 민주주의, 정치적 대표성, 기타 등등. 근데 이거는 학문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용어를 압축적으로 전달해야 오해가 덜 함으로. 그래서 학자들이 합의를 해서 용어를 계속 만들어가다 보니까 특별히 그것을 공부하지 않는 한 다 어색한 용어들이 어느 학문 영역이든 그런데 이 정치학에서도 비교 정치학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특별히 어려울 리는 없어요.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 학문적 필요성에 의해서 용어를 이렇게 조해낸 거죠. 그래서 어려워 보이지도 모르지만 그런 거 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냥 상식적입니다.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민주주의를 설명하는데 어렵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고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씩 제가 어디에 있는지 가지고 계신 유인물의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길을 잃은 것 같다 그래도 다시 돌아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1페이지 민주주의의 유형. 여기에 영어로 impossibility theorem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불가능의 정리라고 하는데 정치경제학에서는 다루는 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방금 제가 가장 인간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 거다라고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이다라는 거죠, 민주주의는. 왜냐하면 그것도 상식적인 게 민주주의가 시민이 주인인 것이잖아요. 시민이 주인인 정치체제. 시민은 어느 나라는 500만 명이고 어느 나라는 5천만 명이고 어느 나라는 5억, 어느 나라는 15억이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5천만 명이 다 주인이라면 그래서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그러고 민주당도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그러고 다 그러죠. 도대체 국민의 뜻이 뭔지 모르죠.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나 갖다 쓰는 거죠. 국민의 뜻은 모릅니다. 아무도. 그래서 불가능해요. 민주주의는 사실. 시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그러지만 누구도 시민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그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의 뜻을 따릅니까? 그래서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근데 왜 민주주의가 최대의 발명품이냐고 하냐면 그런 이상을 갖고 접근해 가겠다는 거죠. 민주주의가 가능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여기 한 몇 분, 한 20분이라고 쳐도 이따가 저는 오늘 애석하게 아침 내일 다른 일이 있어서 좀 먼저 떠나야 되지만 여러분들 끝나고 무슨 한 잔씩 하실 것 같은 기미가 아까 보이던데 맥주를 하시든 양주를 하시든 막걸리도 하시든 여러분들이 시민이라면 시민의 뜻에 따라 뭘로 마실 건가요, 이광희 의원님? 시민의 뜻에 따라 오늘 주류를 정하신다면 어떻게 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이 원하는 거. 그러면 2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7명이 맥주, 그죠? 6명은 소주, 나머지는 막걸리. 그러면 7명이 제일 많으니까 맥주. 근데 그 13명 중에는 아까 제가 맥주가 1등이라고 그랬나요? 맥주 마시면 탈나는 분들이 있어. 그래도 배로 움켜쥐고 맥주 마셔야 되잖아요. 폭력이죠. 민주주의인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7명이 다수예요, 13명이 다수예요. 근데 소수가 원하는 맥주를 마시잖아요. 합치면 다수잖아요. 소주파와 양주파. 그러니까 흩어져 있으니까 다수의 지위를 뺏긴 거죠, 맥주한테. 여기서는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요지는.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한 거죠. 시민의 뜻이 아니잖아요. 13명은 무시당한 거잖아요, 완전히. 그리고 사실 그 7명 중에는 형이 맥주 마실 거 좋아할 것 같아서 맥주 마시겠다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2명만 모여도 누구 뜻이 옳은지 몰라요. 뭐 어떤 다른 기제, 민주적이지 않은 기제에 의해서 결정되죠. 힘이 세든가 저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든가 뭐 하여튼 무슨, 사실은 혼자도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 정할 때 모든 조건에서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 결정하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뭐 하여튼 결정한 거죠. 뭐 차를 살 때도 뭐 색깔, 승차감, 뭐 속도, 가격 모든 면에서 얘가 제일 좋다라고 결정하는 적이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대충 정하죠. 자기 뜻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모든 면으로. 근데 하물며 자기 뜻도 모르는 자들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뜻을 하나로 모은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불가능의 정리라고 하는데, 그럼 민주주의 뭐냐? 제도예요, 절차. 이렇게 하기로 하자.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을 아까 이광희 의원님 말씀하신 거죠. 제일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다수가 모이면 그들이 원하는 것대로 하자라고 정한 거죠, 그냥. 그게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그래서 민주주의의 요체는 약속이에요, 제도, 절차, 규칙.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승복하자.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양해요. 100개 국가가, 민주국가가 있다면 100개의 민주주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약속은 다 나라마다 다를 것인 거예요. 심지어 같은 나라에서도 주마다, 그죠? 혹은 현마다, 도마다, 시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지방자치가 발달된 나라면. 그래서 민주주의는 뭐냐, 수 그대로죠. 정하기 나름이니까. 절차와 규칙, 제도일 뿐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다면 어느 나라 민주주의가 다른 나라 민주주의보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각자의 특성이 있을 것이므로.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좋은 것이라고, 혹시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도 그냥 좋은 것이라고 가정하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달성하는데 유리한 민주주의와 그렇지 않은 민주주의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냥 팩트예요, 이거는. 그렇다면 민주주의가 그렇게 다양한데 그럼 어떤 민주주의가 왜 다른 민주주의보다 좋은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혹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어느 민주주의가 다른 민주주의보다 무엇이 어떻게 좋다는 것인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개혁도 하잖아요. 정치개혁이라 하면. 그래서 이제 유형론이라는 게 발달하기 시작해요. 민주주의를 그렇게 모든 게 100개 국가는 100개의 민주주의가 있지만 그렇게 하면 뭔가 함의를 얻어낼 수도 없고 교훈을 얻기도 힘들므로 민주주의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비교 정치학의 핵심이거든요. 비교 민주주의라고도 하고. 근데 이거는 가능해요. 너무나 쉬워요. 왜냐하면 제도이므로. 만약에 민주주의가 정말 가능한 거랑 비교 불가능하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시민을 주인으로 만들면 되니까. 그 우열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제도, 절차, 규칙에 불과함으로 비교가 가능하죠. 개혁도 가능하고. 근데 그렇게 민주주의를 구분하는 여러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레이파트라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할아버지였는데 지금도 할아버지로서 지금도 연구하고 계신 분이에요. 몇십 년간 계속 민주주의형 구분만 하고 계신데 이분의 구분은 아주 단순해요. 보면은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강력한 거, 설득력 있는 건 단순하더라고요. 이분의 민주주의 구분도 아주 단순해요.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이렇게 양분할 수 있더라. 물론 좌우 진보 보수처럼 뭐 딱 잘라지지 않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냥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근데 다수제 민주주의는 영어로 머저리테리안 데모크라시라고 하고 합의제는 컨센서스 데모크라시라고 하는데 다수제 머저리티, 그러니까 아까 다수결의 원칙이 일반적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익숙하죠. 그
다수가 원하는 걸로 결정하자라는 그 다수결할 때 그 다수제, 메조리티 티어리. 그러니까 다수가 형성되면 그 다수의 뜻에 맡기자라는 약속,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제도들, 그걸 다수제 민주주의라고 해요. 한국은 다수제 민주주의 국가죠. 대통령도 1등 그 사람이 대통령 하기로 하자는 거잖아요. 상대적 다수가 민 사람을 대통령, 국회의원도 다수가 형성되면 그의 뜻대로 따르기로 하자. 그렇죠? 다수제 민주주의죠. 합의제 민주주의는 왜 꼭 상대적 다수가 원하는 걸 나머지가 다 따라야 돼? 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원하는 만큼 그 나눌 수 있는 만큼 팔을 나누자. 그래서 권력을 나누자, 공유하자. 그리고 서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자. 이런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다수제 민주주의는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지 않아요? 다수가 형성되면 그 다수가 적어도 그 임기 동안은 승자독식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수가 책임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맡기자, 위임해버리자. 근데 합의제 민주주의는 왜 꼭 특정 다수에게 모든 것을 맡겨? 가급적 나누자. 나눌 수 있을 만큼. 그리고 합의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철학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하더라. 모든 나라의 민주주의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런 경향이 더 강하더라. 합의제적 경향이 강하든가 다수제적 경향이 강하든가. 요 레이파트가 구분한 요 합의제와 다수제 민주주의는 뭐 10대 특성, 5대 특성 이렇게 막 어떤 특성을 가지고 구분을 해요. 근데 핵심은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같이 생각할 이 세 정치제도의 차이예요. 이거는 이제 비교정치학이라는 학문에서는 대학 학부생들부터 당연하게 배우는 건데, 소위 민주주의에는 3대 정치제도가 있다고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선거제도, 그 다음에 정당체계, 권력구조, 여기에 3대 정치제도라고 해요. 선거제도가 기본인 건 너무 당연한 게 대의제 민주주의잖아요. 직접 민주주의는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그 나라의 본령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의제 민주주의인데, 대의라 하면 주인이 시민이잖아요. 주인이 시민이 자신의 대리인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대신 통치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 뽑기가 중요하잖아요. 대의제 민주주의니까. 그 뽑기의 룰이잖아요. 선거제도가. 그러니까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정치제도는 선거제도죠. 당연히. 대표 형성의 원칙을 정한 거니까. 그래서 선거제도, 그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뽑은 사람들은 대부분 꼭 어떤 나라에서는 강제하고 있고 어떤 나라는 강제하지 않지만 정당 소속원이기 마련이죠. 많은 경우. 그래서 어느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얼만큼 어느 지역에서 혹은 어느 계층에서 뽑혔는지 따라서 정당의 힘이 나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당체계. 그 다음에 권력구조, 뭐 대통령, 수상 이런 관계. 여기 3대 제도라고 하는데 다수제와 합의제는 이 3대 정치제도 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선거제도가 제일 중요한데요. 다수제 민주주의는 그 성격 그대로 선거제도에 녹아 있어요. 소선거구 1위 대표제, 예를 들면 거기 가장 대표적인 다수제 민주주의의 선거제도예요. 우리 한국에서 택하고 있는 주 선거제도잖아요. 각 지역구에서 1등한 사람만 국회로 보낸다. 1등 뽑기 게임이죠. 33%가 그 지역구에 33%의 유권자가 어떤 사람을 뽑았고 나머지 후보들은 32%, 31% 기타 이렇게 갈렸다면 33% 얻은 사람만 국회 가는 거잖아요. 1등만 가죠. 그죠? 그래서 1등 뽑기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야말로 다수제잖아요. 아주 전형이죠. 1등만 뽑아서 그 지역의 대표권은 100% 갖는 거잖아요. 승자 독식이죠. 1등이. 근데 사실은 67%가 반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거죠. 다수가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33%가 상대적 다수를 형성했으므로 1등이 되고 33%의 지지로 100%의 권력을 독점하죠. 다수제 민주주의 철학이 그대로 녹아 있잖아요. 선거제도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다수제 민주주의의 제1 정치제도인 선거제도는 티피컬한 게 소선거구 1대표제. 우리 한국에서 택하고 있는 거. 합의제 민주주의는 비례대표제예요. 그래서 비례대표제라 하면 뭐와 뭐 사이에 비례성이 있다라는 거냐면 정당이 주인공이에요. 정당이
득표한 것에 비례하여 의석을 나눠 갖는다. 1등만 국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정당은 자기가 득표한 만큼 그것에 비례하여 의석을 나눠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의당이 어떤 때 13%도 하고 어떤 때 7%도 하잖아요. 만약에 10% 평균 정의당이 10%를 한다. 총선 때마다. 그러면 우리 총 의석은 300석이니까 아주 심플하게 계산하면 몇 석 가져갈 수 있어요? 30석은 정의당 거예요. 그냥 10%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죠. 20%를 얻었다 전국에서 그럼 60석. 그렇게 득표에 비례하여 의석을 각 정당이 나눠 갖는 것. 이게 비례대표제의 기본이에요. 1등만 뽑는 거 아니라는 게 굉장히 큰 차이죠. 1등 뽑기 게임에서 당연히 사표 발생하죠. 1등에게 간 표 말고 2등 이하한테 간 표는 다 사표잖아요. 그래서 민심을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매 총선마다 우리나라에서는 50%가 사표예요. 그러니까 50%의 민심은 그냥 쓸데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왜곡이 생기는 거죠. 50%는 없어지잖아요. 민심이 뭔지 아무도 상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1등에 간 표 50%만 갖고 정당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의석을. 이거 왜곡이 심할 수밖에 없죠. 뒤에 또 다시 나오지만. 근데 비례대표제는 원리대로 그대로 한다면 왜곡이 사표가 발생 안 하잖아요. 그냥 뭐 3%든 5%든 10%든 30%든 비율만큼 가져가는 거니까. 요게 큰 차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정치제도, 정당 체계는 선거제도와 그대로 맞물려 가요. 왜냐하면 소선거구 1위 대표제라는 1등 뽑기 게임은 그야말로 1등 뽑기 게임이잖아요. 우리 대통령 선거 때 늘 일어나는 게 좌파든 우파든 후보 단일화 압력이 생기죠. 지금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우리 편끼리 싸우면 어떻게 이 놈들아 뭐 이렇게 욕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심상정 한번 울었죠. 하여튼 그래서 후보 단일화 압력을 좌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파도 하잖아요. 1대1 구도를 만들잖아요. 그 말은 1대1 승부가 돼야 비슷한 것 중에서 하여튼 누군가 이길 거 아니야 라는 것이 뭐 너무 상식적이긴 하죠. 사실 욕할 수는 없는데 구조가 1등 뽑기 게임이니까 그렇게 되죠. 그 말은 정당을 유닛으로 놓고 볼 때는 양대 정당으로 가게 만든 거죠. 선거제도가. 좌파 혹은 보수 혹은 뭐 우파 혹은 진보 비슷한 정당들끼리 선수 하나만 내보내자라는 압력이 늘 작동할 거 아니에요. 선거 때. 그건 소선거구 1위 대표제라면 국회의원 뽑을 때도 지역에서마다 생겨요. 그죠? 그거를 어기면 뭐 배신자라는 소리 듣기도 하고 뭐 판을 깼다는 욕도 듣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1등을 낼 만한 명망가를 많이 갖고 있고 그를 서포트할 돈과 조직이 튼튼한 정당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 당을 중심으로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대 정당제가 돼요. 소선거구 1위 대표제를 거듭하면 결국은 거의 예외 없이 양대 정당제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법칙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그 세요. 소선거구 1위 대표제가 양당제를 만드는 힘은 굉장히 세서 거의 예외가 없죠. 한국도 결국은 이렇게 됐죠. 지난 총선 때 약간 헷갈렸지만 이변이었고. 그런데 비례대표제를 하는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1등 뽑기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냥 투표대로 가져가는 게임이니까 다당제로 가죠. 당연히. 여러 당이 막 생기는 거죠. 5%짜리 정당, 10%짜리 정당, 20%짜리 정당.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농경 국가가 아니라면 우리 한국 정도의 산업화 국가라면 얼마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섞이고 복잡해요. 시민의 선호가 수백 가지잖아요. 그런데 지지한 만큼 유력 정당이 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다당제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렇죠? 노동자 정당, 소상공인 정당, 청년 정당 하여튼 원하는 대로. 네덜란드는 동물당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와 공간에서 요구하는 유권자들이 모이면 당하는 수 있는 거죠. 모아두면 되잖아요. 그 정치 시장의 활성화가 굉장히 적절하게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비례대표제인 국가는 다당제로 가는데 그 특성은 어느 한 당이 단독 과반 50%를 넘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유럽의 비례대표제 국가치고 어느 한 당이 50% 넘는 예는 무슨 전시라든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없어요. 가장 강력한 유럽의 비례대표제 국가 정당이 아마 스웨덴 3인당일 텐데 그래봐야 40% 초반 정도죠. 독일 기민당 이래봐야 30% 중후 초중반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1등당이죠. 어떻게 50% 넘는다는 건 유럽인들의 문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 다채로운 선호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한 당에게 몰려가 50% 이상. 그죠? 그러니까
유력 정당이 20%짜리 2개, 30%짜리 한 2개, 10%, 5% 이렇게 돼서 당연히 다당제죠. 그렇죠? 세 번째 특성 마지막 권력 구조. 이것도 맞물려요. 이게 제도 간의 상보성이라고 그래요. 뭐 경제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지만 모든 인간들이 만든 제도들은 체제라고 불리울 만큼 맞물린 상보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 제도 역시 소선거구 1대표제니까 양당제, 여기까지 했죠. 양당제니까 권력구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권력구조의 특성은 뭘 기준으로 권력구조의 차이를 하냐면, 정당이 정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어떤 권력을 어느 정당이 가져가느냐인데, 소선거구 1대표제는 양당제고, 양당제라 하면 3당이나 4당이 없다는 건 아니죠. 정권을 홀로 잡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정당이 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양당제는 둘 중에 하나가 50% 이상의 권력을 가져가잖아요. 위석을.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일 정당 정부의 특성이, 권력 구조 세 번째 특성은 양당제니까 당연하지 않겠어요. 어느 한 당이 홀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쪽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력한 정당이 여럿 있잖아요. 누구도 단독 과반을 못 가지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입법을 통과시키려면 50% 이상의 득표, 의석 통과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50%를 홀로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은 없다면, 그런데 안정적인 입법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연립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연립정부가 시간이 흐르다 보면, 비례대표제 국가는 연립정부가 일반적인 정부 형태로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맞물려 있죠. 그죠? 소선거구 1대표제니까 양당제로 하고, 1등 보기 게임이니까 양당제니까 한 정당이 집권하게 돼요. 단일 정당 정도. 근데 비례대표제는 원하는 만큼, 지지하는 만큼 어느 정당에게 자기가 표를 주면 사표될 염려도 없으므로 득표한 만큼 그 정당은 의석을 나눠 갖고, 따라서 다당제고, 그렇게 다채로운 선호가 여러 정당을 통해서 표출되므로 어느 한 정당이 50% 이상 넘을 리는 없고, 따라서 유력 정당은 여럿이고, 그러므로 연립정부로 가고. 그렇죠. 이렇게 맞물려 간다는 거죠. 이게 3대 특성이에요. 정치제도로는.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게, 선거제도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죠. 선거제도에 의해서 정당 체계가 결정되고, 그것에 의해서 권력구조가 결정되고, 따라서 그 나라가 합의제 민주주의에 가까운지 다수제에 가까운지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의제 민주주의니까 당연히 기초선거제도,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가장 기초제도인 선거제도죠. 그래서 지금 3페이지에 가 있는데요. 한국은 소선거구 1대표제고, 비례대표제는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 영향을 안 끼쳐요. 한국에 지금 300석 중에 47석을 비례대표제를 뽑는데 전혀 뭐 비례성에 영향을 끼칠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비중이 낮아서. 그래서 그건 그냥 뭐 돈을 주고 사든 뭐 백을 써서 사든, 그래서 욕먹는 이유가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소선거구 1대표제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비례대표제는 그냥 있으나 없으나 그냥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소선거구 1대표제인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 때까지도 계속 소선거구 1대표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죠. 뭐 그랬습니다. 민주주의가 그런 건 줄 아는데, 사실은 소선거구 1대표제라는 선거제도, 1등 뽑기 게임을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비례대표제 국가보다 적어요. 이거에서 놀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특히 잘 사는 나라에서는 드물어요. 소선거구 1대표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아직도? 라는 질문을 받을 정도. 그러니까 OECD가 소위 잘 사는 국가들의 모임이잖아요. 34개 국가. OECD 34개 국가 중에서 소선거구 1대표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한 5-6개 국가밖에 안 돼요. 한국,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이 정도. 나머지는 다 비례대표제 국가예요. 형태는 다르지만, 이렇게 섞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하여튼 비례성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는 국가가 나머지 다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선거구 1대표제는 예외 국가예요. 지금은 잘 사는 국가에서. 따라서 양당제의 국가도 소수고, 전 세계에서. 따라서 단일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는 나라도 소수예요. 그 말은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가 문제 표준이 돼가고 있어요. 이미 됐어요. 사실. 특히 잘 사는 국가들. 소위 선진국가들의 표준 민주주의는 합의제 민주주의예요. 선진국가 중에서
다수제 민주주의인 거는 아까 소선거 대표제를 아직 선택하고 있는 것도 6나라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은 굉장히 심하게 다수제죠. 왜냐하면 미국은 알다시피 다수제, 중앙정치는 다수제지만 연방국가잖아요. 그죠? 연방마다 다 다르잖아요. 또 상원이 존재하고 상권 분립이 철저히 되어 있고. 그렇듯이 같은 다수제지만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는 중앙정치 외에 다른 합의제적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철저하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소야대가 될 때 외에는 완벽하게 일사불란한 승자 독식제죠. 아마 조선 때보다 훨씬 더 강한 대통령, 강한 권력자가 나올 수 있는 구조죠. 합법적으로. 그런데 하여튼 제가 여기서 3페이지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가 대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외임을 알자라는 거죠. 한국식 민주주의는 예외예요. 미국, 영국 정도밖에 없어요, 진짜. 근데 너무나 미국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이 택하고 있는 제도면 그게 세계 모범인 줄 아는데 전혀 아니잖아요, 사실은. 특히 민주주의나 경제,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전혀 아니죠. 근데 하여튼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것을 발명한 것은 영국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인정한 거지만 그때는 다수제 민주주의를 디자인한 거예요. 그걸 웨스트미니스터 모델이라고 해요. 영국 의회가 있는 그 성, 웨스트미니스터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소선거구제 대표제였고 양당제였어요.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제일 단순하잖아요. 1등 뽑자. 그래서 1등이 원하는 대로 다 하게 하자. 마음에 안 들면 다음 선거 때 가려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해서 약속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농경사회였잖아요. 동질사회였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 지역마다 1등 뽑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그 영국인들이 디자인한 다수제 민주주의가 다른 나라로 다 수출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19세기 중순까지만 해도 거의 민주국가는 다수제 민주주의 국가였어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근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거의 다 유럽 국가들이 바뀌어요. 비례대표제 국가,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비례대표제 국가들의 거의 다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다 바꿨어요. 선거제도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다당제로 가고 여러 정당에 의해서 연립정부가 없었고. 그리고 2차 대전은 끝나고 독일이 실패했다가 바이마르공 실험을 실패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합의제로. 그런 식으로 대부분이 다수제였던 민주주의 국가들이 대부분이 합의제로 돌아오고 있는 추세가 쭉 역사예요. 민주주의 역사. 최근에도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게 뉴질랜드가 93년도에 다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로 바꿔요. 민주주의 시작한 이후 계속 영국식 소선거구 비례대표제를 했거든요. 뉴질랜드. 근데 93년도에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전격 바꿔버려요. 국민투표. 선거제도 바꾸는 일은 거의 안 일어나요.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이유는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상식적으로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 선거제도로 인해서 뽑힌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뽑힌 이유를 알 거 아니에요. 혹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재선됐을지도 대부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선거제도 바꾸는 것은 쾌히 찬성할 리가 별로 없죠. 불확실한 세계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니까 자기가 쌓아놓은 정치적 자산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욕할 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만약에 어느 지역에 2선, 3선일지라도 선거제도 개혁하겠다 그러면 일단 심정적으로 반대할 거예요. 그동안 내가 국회의원 되려고 쌓아놓은 게 얼마인데 여기다가. 얼마나 조직을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과 졸업식과 결혼식에 갔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먹기 싫은 술을 마셨고 웃었고 악수했는데 근데 그거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비례대표제로 가면. 지역구가 없어진다고 만약에. 하여튼 이런 등등 상상해보세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유는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그걸 욕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은 하여튼 반대해요. 어느 나라 마찬가지예요. 세계 역사상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선거제도를 개혁한 의미 있는 개혁한 예는 없어요. 다 한 겁니다. 다 국민의 압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했죠. 그래서 선거제도가 의미 있게 개혁된 나라 찾기 어려운데 90년대 중반에 신기하게 거의 비슷한 때 93년, 94년 뭐 그럴 때 이태리, 일본, 뉴질랜드라고 하는 상당히 오래된 전통 있는 민주주의 국가 세 나라에서 선거제도가 의미 있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누가 봐도 개혁이 분명하다, 개혁이 아니다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뉴질랜드. 뉴질랜드가 바로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전격 도입했다는 거죠.
근데 뉴질랜드랑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국민들이 이 분개하고 선거제도에 그리고 모이고 있어요. 압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봐도 캐나다가 다음번일 것 같아요. 영국도 국민투표 한번 했던 거 아시죠? 디자인한 국가, 다수제 민주주의를 디자인한 국가가 합의제로의 요구 압박이 있어서 할 수 없이 국민투표를 했어요. 물론 성사는 안 됐지만 뭐 여러 가지 왜 그랬는지 이유는 또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영국이 흔들릴 정도예요. 미국에서도 학계에서 거의 100% 동의해요. 비례대표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몇 나라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국이 끝까지 버티고 있는 하여튼 그런 나라, 예외적인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걸 알지 않은 얘기고 전체 추세는 합의제로 가고 있다는 얘기. 그건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이 다양한 국민 선호를 어떻게 두 당이 그죠? 하여튼 뭐 그런 추세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 3페이지에 있는 섹션 2서부터 얘기 제목이 다수제 민주주의와 배제의 정치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왜 이렇게 나라들이 특히 선진 국가들이 다수제에서 합의제로 바꾸고 있을까? 그리고 지금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까? 그 이유가 배제의 정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Politics of Exclusion이라는 표현인데 뭐냐면 합의제 민주주의의 특성을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뒤에 얘기하겠지만 포괄의 정치라고 해요. 그 4페이지의 제목이잖아요. 포용의 정치, 포괄의 정치. 그러니까 Politics of Inclusion이라고 해요. 인클루드 시킨다는 거예요. 정치 과정에 누구를 강하든 약하든 좌파든 우파든 뭐 부자당이든 가난한 당이든 그죠? 그래서 포괄, 포용하는 정치가 합의제 민주주의의 기본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5%짜리면 어떻고 3%짜리면 어떻고 뭐 30%짜리면 어때 이런 거잖아요. 그냥 지지받을 만큼 들어와 의회로. 그래서 같이 논의하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클루드 하자는 거죠. 가급적 참여해라. 뭐 0.1%까지 들어오기는 어렵겠죠. 그럼 뭐 수십 당이 될 테니까. 그러나 가급적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은 다 참여해라. 그리고 다 모아서 같이 논의하자. 이게 기본 철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당제라는 것도 비례대표제가 인클루전 포괄의 정치를 선거제도에서 표현한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지지받으면 다 들어와라는 얘기고 그래서 다당제가 된다는 것도 인클루드 시킨다는 거예요. 좌파당, 우파당, 중도당 다 들어와 이거잖아요. 정부가 열린 정부라는 것도 인클루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철학이 다 녹여 있죠, 그죠? 인클루드 시키자라는. 근데 다수제 민주주의는 배제예요, 엑스클루드. 1등만, 나머지는 아웃, 그렇죠? 정치 과정에서 나머지 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1등만. 정당도 둘 중에 양당 중에서 능력 있는 양당 중에서 하나가 정권 잡으면 나머지 쉬어, 그죠? 그러니까 양당제에서 한정 단일 정당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제의 정치가 산업화 이후에 더 큰 문제가 된 게 아까 보세요. 33%가 1등을 했다고 치면 67%는 아웃이잖아요. 67%에 해당하는 근데 이런 거예요. 33%가 어느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33%로 1등이 됐어. 차점자는 32%였어. 그 다음은 31%였어. 그 다음에 뭐 2%, 5% 이렇게 된다고 쳐보면 합쳐서 67%잖아요. 32%, 31%, 뭐 6%, 5%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도 진보, 뭐 진보, 중도 이 사람들이 다 아웃됐고 우파만 됐을 수 있잖아. 33%. 근데 우파 33%는 전체 다 합친 67%에 비한 소수파다 이런 거지. 그래서 요거를 소수 대표의 문제라고 해요. 사실은 소수인데 대표권은 100%를 다 가져야 돼요. 근데 그 67%에 섞여 있는 여러 파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대충 4가지 파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흩어져 있다는 이유 때문에 통으로 배제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수가 배제돼요. 이게 일상이에요. 상대 다수가 집권을 하다 보니까. 합치면 다수인,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합치면 다수인데 그들은 따로따로 배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으로 보면 국민이 오히려 다수가 배제되는 현상을 자꾸 일어나요. 이게 소수 대표의 문제죠. 다수 배제의 문제.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민주주의의 첫 번째 기능은 사회 통합이잖아요. 길거리에서 목숨 걸고 싸우지 말고 니네 대표를 뽑아서 말도 품위 있게 의회 내에서 정부 내에서 말로 싸울게. 그래서 우리가 대화 타협해서 정책을 만들어낼게. 싸우지 마, 목숨 걸지 마. 이거잖아요 민주주의는. 그럼 대표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67%가 아웃되는 거잖아요.
대표가 없으면 싸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끄러워요. 민주주의가 작동이 안 되는 나라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폭력적일 수밖에 없고 누구 표현대로 위계에 부릴 수밖에 없어요. 안 되니까. 헌적 방식으로 이익 표출과 선호 표출을 못하면 할 수 없잖아요. 물리적 방식으로라 또 해야지. 너무 억울하네. 그래서 이 배제의 정치의 문제는 사회 분열이에요. 통합이 안 돼요.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깨져나가는 거예요. 뭐 양극화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자살일 수도 있고 저출산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을 동원해서 그 공동체가 좋아할 만한 일을 안 하는 거죠. 이 배제의 정치가 저는 한국 사회 문제, 정치적 문제는 이거부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배제가 근데 보세요. 다수제 민주주의는 좌파가 정권을 잡았어. 그러면은 우파는 아웃이야. 그 다음에 5년 이후 10년 후에 그래서 우파가 또 잡았어. 좌파는 아웃이야. 이 배제의 반복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나라가 이게 두 동강, 세 동강이에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느끼시지 않으세요? 그 기회가 좀 이상하신 그래서 어떻게 더 잘 느끼실 것 같은데. 전국이 그래요, 그냥. 어디 가든, 니네 어머니 누구시니? 뭐 이런 질문. 하여튼 이게 심각해요.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게 우리 대통령이야? 저게 우리 정부야? 이게 그럼 뭐야? 이 심각해요. 배제 정치의 반복이 생기는 문제예요.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 문화적으로도 자꾸 분열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통일을 하겠다는 건지. 북한과는 남남 문제 대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기능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민주주의의 기능이잖아요. 그게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바꿔간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룰이니까. 룰을 바꿔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제 민주주의, 합의제 민주주의의 이동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합의제 민주주의가 뭐가 좋아서? 아까 얘기한 거. 포용의 정치잖아요. 배제의 정치입니다. Politics of Inclusion. 철학 자체가. 들어와 하는 거죠. 들어와서 얘기하자는 거죠. 왜 꼭 상대적 다수가 1등을 해서 홀로 다 승자 독식해야 돼? 못나 보여? 못돼 보여? 나빠 보여? 틀린 것 같아? 아니야, 들어와봐.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들어와서 얘기하자는 거죠. 그래서 합의하자는 거죠. 누구도 항상 못지 않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폴리틱스 오브 인클루전, 그 인클루드 하기 위한 비례대표제, 인클루드 하기 위한 다당제, 인클루드 가능한, 인클루드 하기 위한 연립정당,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정치적 자유의 보장을 제도화한 거예요. 정치적 자유가 뭐예요, 핵심은? 시민들로 하여금 누구든, 가난하든, 부자든, 약하든, 강하든, 정치 과정, 정치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정치 참여의 자유가 핵심이죠, 정치적 자유에. 근데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면 사회적 자유도 보장돼요. 너무 당연하게. 사회적 자유는 핵심이 뭐예요? 사회적 자유라 하면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라 하면 뭐 시장에서의 자유 이런 건데 시장에서의 자유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알잖아요, 우리가. 정글의 자유라는 거죠. 사자와 호랑이와 사슴과 토끼 보고 사이좋게 지내래. 자유롭게 지내래. 결과는 둘은 없어진 거죠. 포식자를 다 먹은 거죠. 자유롭게 먹죠. 포식자는 사이코패스잖아요. 먹는데 아무런 뭐 미안하거나 안타깝거나 이렇지 않아요. 그냥 먹죠. 아무 얼굴 표정 없이. 그런데 자유롭게 놀라니 그런 포식자와 더불어. 그게 경제의 자유라면 사회적 자유는 인정하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는 정글의 자유일 뿐이다. 사회적 자유는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예를 들면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포식자의 횡포로부터의 자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를 다 이걸 자유롭게 놀아. 그래서 자유롭게 먹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포로부터의 자유, 실업으로부터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선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하여 정치적 강자인 유력정당 혹은 정부가 개입할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자유는 사회적 혹은 정치적 개입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적 자유가 왜 사회적 자유를 보장하냐면 이것도 너무 당연한 게 사회적 자유라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자유를 제공한다는 것은 법과 정책과 제도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보통 다. 국회에 약자의 대표를 보낼 수 있으려면 약자가 정치 과정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자유를 약자에게도 동등하게 보장하면 약자들이 정치적 자유를 활용해서 사회적 자유를 보장할 정책과 제도와 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의 전제는 정치적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걸 보장하기 위해 디자인한 게 합의제민주주의죠. 가급적 들어오게 하는 거죠. 포용은 누가 누구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힘의 관계를 보면 강한 쪽에서 약한 자를 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포용의 제도화잖아요. 선심을 그때 제공 모습 선심 쓰듯이 던지지 말라는 거냐. 제도로 당연히 약자는 권리로서 정치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죠. 그 디자인을 한 게 합의제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자유가 강화되는 거죠. 5페이지의 표 1을 보세요. 그 결과를 잘 요약했다고 봐요. 강명세 박사가 요약한 건데, 이게 조금 설명을 할게요. 뭐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보세요. 우선 지니계수라는 거 아마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다시 얘기하면 그 불평등 정도,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지표화한 거죠. 지니계수. 이거는 0하고 1 사이에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한 거예요. 0이면 완전히 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1이면 엄청난 격차라는 거고. 근데 이게 눈에 보기 좋게 저는 100과 0과 100 사이로 크게 됐어요. 그러니까 100에 가까운 숫자일수록 불평등이 심한 거예요. 지니계수의 의미. 근데 그 두 번째 시장소득 지니계수라는 칼럼하고 세 번째 칼럼인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왜 지니계수가 두 개냐면, 하나 시장소득과 가처분 소득의 차이, 이것도 아시겠지만 시장소득은 그냥 뭐랄까 시장에서 번 것들의 사이에 나는 소득 격차를 시장소득 지니계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장에서 왔다는 것은 뭐냐면 월급 받은 거, 뭐 이자 받은 거, 장사해서 돈 번 거, 이거 그대로 그냥 뭐 놓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은 그거 시장소득이고요. 가처분 소득은 말 그대로 이 처분이 가능한 소득,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라고 그러잖아요. 처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 그 말은 뭐냐면 세금 낼 거 다 내고 정부나 공공단체로부터 받을 거, 보조금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급여 같은 거 받을 거 다 받고, 그러니까 낼 거 내고 받을 거 다 받은 다음에 실제 소득이죠. 그거 진짜, 그죠? 세금 낼 것도 내고 도움 받을 것도 다 받았으니까 그건 자기 주머니에서 쓸 만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 소득, 가처분 소득. 요 지니계수의 차이를 보세요. 뭐냐면 우선 제일 왼쪽 칼럼에 정치 제도 있잖아요. 제일 위에 두 번째부터 볼게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이거 선거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970년하고 2010년 사이에 상당 기간이죠. 40년 동안에 56개 국가인가? 하여튼 그 수십 개 국가의 통계를 낸 거예요. 그래서 다수대표제 국가들, 한국처럼 다수대표제인 국가들의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를 넣은 게 그 타이틀 다음 거, 두 번째 열. 그죠? 그 다음 비례대표제 국가들의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 일단 요거 두 개만 봅시다. 다수대표제 국가들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그러니까 시장소득했을 때, 그 시장소득을 따졌을 때 불평등 정도는 38.5였어요. 다수대표제 국가들. 근데 그 다수대표제 국가들의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는 좀 줄었죠. 그 말은 불평등 정도가 낮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재분배 효과가 2.6이에요. 왜 재분배 효과라고 그랬냐면, 가처분 소득이라고 할 때는 세금을 가져갈 건 가져가고 정부가, 그 다음에 복지국가라면 복지 줄 건 주고, 그래서 그걸 재분배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분배, 1차 분배는 시장에서 그냥 분배된 거고, 임금이나 이자나 이런 걸로. 그래서 재분배 효과라 하면 복지 효과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정부의 개입 효과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정부가 뭔가 움직인 거예요. 이 소득을. 그랬더니 보세요. 다수대표제 국가의 정부는 시장소득일 때 불평등 정도인 38.5를 정부가 손을 써서, 세금이라든가 복지정책 같은 손을 써서 35.9로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재분배 효과는 2.6만큼 난 거죠. 2.6만큼 불평등 정도를 낮춘 거예요. 그런데 비례대표제 국가가 얼마나 잘했는지 보세요. 41.4였던 불평등 정도를 비례대표제 국가의 정부들은 손을 써서 32까지 낮췄어요. 9.4로 낮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례대표제 국가의 정책적 능력이라는 것은 다수대표제 국가의 평균보다 거의 한 4배 나는 거 아니에요.
4배 아닐까? 3배 이상. 그죠? 굉장한 차이죠, 이 정도면. 그 중간 거 2개는 건너뛰고, 저 밑에 2개 보세요. 단일 정당 정부, 기억나시죠? 그죠? 다수제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 구조 정형이잖아요. 한 정당이 다 먹는 거, 다 드시는 거. 단일 정당 정부. 단일 정당 정부라 하면 다수제 민주 국가라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단일 정당 정부 국가들의 시장 소득 진위 계수는 38.7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부가 손을 좀 쓰니까 가처분 소득 진위 계수는 35로 내려갔어요. 내려가기. 3.7만큼. 그런데 연립정부, 단일정당 정부가 아닌 연립정부, 이건 비례대표제의 권력구조 정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연립정부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시장소득 진입계수는 1970년과 2010년 사이 평균 41.3이었어요. 근데 그걸 정부가 복지나 세금 정책을 통해서 재분배를 하니까 32.6으로 줄었어요. 8.7만큼 줄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 형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선거제도가 뭔지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함의는 혹은 그냥 그대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치가 문제다. 정치가 결정한다. 평등정부, 복지정부. 이 보여주잖아요. 훌륭한 표라고 있어요. 실천하는데. 뭐 다른 것도 있겠죠. 뭐 문화의 차이, 국민의 능력, 자질, 청렴성, 기타 등등 뭐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강하게 효과가 차이가 나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정치가 결정한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탑 8 국가라고 정치경제학에서 하는 건 뭐냐면 사실 원래 있는 사회적 합의주의를 제일 잘하는 탑 8 국가라고 표현하는데 결국은 그게 거의 정확히 세계에서 제일 복지정책이 강한 나라, 가장 보편주의적인 복지국가 시스템이 발달된 나라 탑 8이랑 똑같아요. 거의 정확히 맞는데 그게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이렇게 돼요. 그 앞에 네 나라는 3인주의 복지국가들이에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아주 대표적인 북유럽 3인주의 국가잖아요.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거는 다 기민주의 방식에 의한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달성한다. 그래서 이거 탑 8 복지국가라고 해요. 아까 얘기한 그 표에 따르면 굉장한 재분배 효과를 만들어내는 정부가 지배하는 나라죠. 다시 말하면 그죠? 근데 이 8나라는 똑같이 아무런 예외 없이 어느 나라의 한 나라에도 예외 없이 비례대표제 국가예요. 다 다당제 국가고 다 연립정부 형태의 권력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얘기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정치제도와 복지국가 수준 사이에는 정치제도와 경제적 불평등 정도 사이에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거의 필연적인 거죠. 다시 말해서 복지국가는 비례대표제 국가는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는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면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왜 그런지 뭐 설명이 많은데 하여튼 우리는 오늘 이 정도만 확인해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돌아와 볼게요. 이제 그래서 한국에도 뭐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편 요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계속 있어 왔어요. 그렇죠? 87년 체제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의 다수제 민주주의의 닉네임이 87년 체제잖아요. 근데 이 다수제 민주주의, 한국형 다수제 민주주의인 이 87년 체제가 성립한 후에 권력 구조를 굳혀야 된다,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얘기는 매해 있었어요. 정부에서도, 학계에서도, 시민사회에서도. 근데 아마 요즘처럼 제일 이렇게 뜨거웠던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이 아마 제일 뜨거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여튼 매해 제일 뜨겁다고 해요. 계속 안 되고 있지만. 근데 지금 그래도 올해의 그래도 그 전 어느 해보다의 차이점은 대통령이 문재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자연인 문재인이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 문재인이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을 어쨌든 약속했다는 거. 이건 굉장히 큰 차이예요. 초기에 대통령이 이런 거 약속한 적 없잖아요. 막판에 몰리면 하는 거지. 근데 이 양반은 대선 공약이었고 특히 선거제도 개혁을 얘기한 대통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한 거 외에는 선거 때부터
그 첫 번째 해까지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얘기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희망적일지 어떨지는 봐야 되지만 하여튼 좀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한국 얘기 좀 해볼게요. 한국은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죠. 뭐 더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민주주의 유형을 핵심은 다 알고 계신데 한국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바대로 아주 정형적인 악독한 정말 완벽한 다수제 민주주의 국가예요. 여서여대만 아니면 정말 완벽해요. 기가 막혀요. 하여튼 그런데 한국을 보세요. 한국도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인 거 아시죠? 어떻게 아세요? 헌법에 있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여기서 자신이 정치적 대리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에게는 유력한 정치 대리인이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 사는 시민다. 뭐 있어요? 어느 나라?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게 정말 이게 맞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혹시 다른 거 별로 없죠?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노조에도 가끔씩 강연을 가는데 노조는 당연히 정의당 당연한 건 아닌가? 옛날 같은 민노도 아닌데 노동당도 아닌가? 하여튼 왜냐하면 노조에서 올라온 이유는 노조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사회세력화 수준이 높은 데잖아요. 그냥 조직 정도가. 근데 거기도 자기를 대표하는 정당이 있다고 손들어보세요. 그러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 빼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 맞아?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예요. 우리나라 5천만 중에 자기가 정말 내 정치적 대리인을 갖고 있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주 적어요. 아시겠지만. 근데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라는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특히 문제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정치적 대리인이 없다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민주주의가 작동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사실 사회경제 강자들은 대리인 필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돈도 있고 힘도 있어서. 정치적 보호가 필요한 것은 약자죠, 사실. 민주주의는 약자를 위한 발명품이에요, 사실. 동서고금 항상 강자는 아주 소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 두루 필요한 것은 약자죠. 약자가 필요한 것이라는 말이 같잖아요. 민주주의가 있는 이유는 약자를 정치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죠, 사실. 그래서 그들을 대표하기 위함이죠, 정치적으로. 워낙 약하니까. 그런데 한국은 특히 사회경제 약자들이 대리인이 없어요. 오히려 강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비중으로 따지면 오히려 강자들이 더 사회경제죠. 강자들이 자기 대리인이 있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대리인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하수인이라고 부르려나. 꼬봉이라고 부르려나. 하여튼 우리 위해서 일하는 애들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강자가 오히려 많고 약자들은 없어요. 자기 대리인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회경제적으로도 약한데 정치적 대리인이 없단 말이야. 이거 뭐야. 완전히 그냥 방기된 상태예요. 그리고서 세금 내고 할 거 다 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친자유주의 국가가 돼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강세 사용업자가 뭐 계속 늘어나고 막 이러는데 그들을 대표하는 정치적 대리인이 없어. 그러니까 사회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죠. 어떻게 해결돼요? 기도해요. 민주주의가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한국에서 지금 정치적 대리인이 가장 필요한 세 집단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 청년 이렇게 꼽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의 문제에 우리나라 문제에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이 3대 약자 그룹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이들이 대리인을 아무도 갖고 있지 못해요. 이들을 대표하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제대로 된 유력 정당, 정의당이 노동자를 대표한다라고 하면 뭐 오케이. 근데 유력하냐?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거지 뭐. 원내 교섭단체도 안 되는데, 입법 발의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거의 대다수의 국민이 약자인데 암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80%는 아마 약자일 텐데 그 80%가 대리인이 없이 방기되어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이 이런 나라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나? 정당이 없다는 게 핵심 문제예요.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심각한데 이 약자들에게 정치적 대리인을 갖도록 하지 않으면 강자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니네도 힘들걸? 이런 반성이 오히려 강자 그룹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삼성경제연구소도 정치적 대표성 문제 얘기하잖아요. 소선거구 1위 대표제를 독일식 권역별 연동제로 바꾸자라는 제안을 한 것은 공식기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2015년 2월의 일이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알다시피 헌법기관이고 보수적 기관이에요. 거기서 내놓은 거예요. 진보기관이 내놓은 게 아니라 진보적 색채를 갖고 있는 기관이. 거기도 전문가들이 정말 고민하다 보니까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작동이 안 될 거라는 불안감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룹이.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상위 그룹에 있는 지도부를 설득해서 모험을 강행했다라는 게 2015년 2월에 나온 중앙선관위의 권역별 연동제 개혁안이에요. 근데 무시당했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후지부지 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호남당, 영남당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이나 청년을 대표하는 정당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7페이지에도 보면 뭐 이거 다 아시는 통계이긴 한데 87년 체제 성립 이후 늘 그래 왔어요. 뭐냐면 소선거구 1위 대표제가 어떻게 민심을 왜곡하느냐. 2012년 19대 총선 때 얘기인데 영남 지역에서 이때 새누리당이었잖아요. 새누리당이 54.7% 득표했어요. 뭐 어떤 분들을 보니까 영남에서는 새누리당이 뭐 7, 80% 최소한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에요. 50% 좀 넘어요. 이때도 54.7%. 근데 새누리당의 영남 의석은 94%였어요. 그러니까 50% 좀 넘겨서 90% 좀 넘는 의석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지지는 54% 받고 의석은 94% 가져가고. 이때 민주당이 영남에서 득표율 괜찮았어요. 이거 놀라는 분들이 많은데 20% 넘게 득표했어요. 그런데 의석 점유율은 4.5%였어요. 이게 불비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과소대표, 과대대표. 민주당은 반대죠. 호남에서 50% 좀 넘는 득표율로 90% 넘는 의석 가져갔죠. 80% 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독과점, 양대 정당 독과점 체제라는 게 각각 자기 지역에선 독점하고 나라 전체로는 과점하고 있잖아요. 두 당이. 이게 소선거구 1위 대표제와 지역주의가 맞붙으니까 이런 거잖아요. 1등만 뽑으니까. 지역표죠. 영남표, 호남표가 무슨 소상공인표, 비정규직 노동자표, 청년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압도적인 지역표 위세 앞에서. 그걸로 가면 사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정의당, 녹색당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도 녹색당 찍어본 적 있으세요? 우집이 세셔. 왜 찍으세요? 안 될 거 뻔해. 합리적인, 평균적인 사람들은 안 찍어요. 비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죄송하긴 한데, 신주가 굉장히 강하신 겁니다. 왜냐면 당연히 알잖아요. 안 될 거 알잖아요. 소선거구 1위 대표인데, 무슨 녹색당이 어느 세월이 되겠어요. 그래서 안 찍죠. 제일 비슷한 당을 찍겠죠. 그게 아마 민주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50%로 90% 가져가고, 나머지 다 사표가 되니까. 그렇죠. 이런 정당 체계에서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을 대표할 정당이, 유력 정당이 될 까닭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소선거구 1위 대표제를 고쳐야 된다라고 중앙선관위에서조차 얘기한 거고, 민주당도 당론, 그해 당론은 권역별 연동제, 중앙선관위 안의 민주당 그대로 당론으로 받았었어요. 그리고 대선 때도 당론으로 유지했어요. 민주당. 그 당시 새누리당은 계속 반대했죠. 정개특위 1년 동안 했을 때도. 그래서 결국 깨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중앙선관위 정도가 내놓은 개혁안을 만약에 받았다면 다당제로 당연히 갈 것이고, 이제 우리 알잖아요. 다당제로 갈 것이고 연동형 권력 구조로 갈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그걸 이제 버린 거였죠. 지금은 그 우려가 조금 가라앉았지만 8페이지 끝에 있는데요. 권력구조 개헌 얘기가 더 뜨거워졌었어요. 중앙선관위가 선거제도 개혁안을 낼 무렵에도 그 당시 새누리당은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권력구조나 바꾸자.
지금 한국이 필요한 개혁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는 거다라고 스스로 얘기했어요. 박근혜를 모시고도.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새누리당의 대다수가 권력구조 개편하는 거,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로 바꾸는 것에 찬성했어요. 민주당도 상당수가 찬성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수 다 내심은 더 했을 것이고, 그냥 이 서베이를 했어도 반 이상이 찬성했어요. 권력구조 바꾸는 거.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보다 권력구조를,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야 하는 게 더 급하다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을 중시하고 강조한 사람 많지 않았어요. 소수였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도 자유한국당에 많이 남아있고 민주당에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이 소위 뭐라고 그랬냐면 역경로 개혁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어요. 자기네들도 개혁하려고 그러는 거다. 우리도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한 거다. 왜냐하면 제왕이 사라지면 자유의 공간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새롭게 조성된 자유의 공간에 이제 목소리들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당도, 양당제겠죠. 그 양당도 분열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제왕 때문에 눈치 보던, 혹은 제왕감 때문에 눈치 봤던 개파 혹은 각 그룹들이 자기 얘기를 낼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소수파에 속해 있는 정당들도 더 자유롭게 얘기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다원주의적 정당 그룹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게 굳어지면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목소리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가면 비례대표제 들어오려고 할 거다. 왜냐하면 자기 지분을 안착시키는 것은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보장해주는 비례대표제니까. 그러니까 역경로라고 그런 거예요. 다른 나라들, 여태까지 우리가 민주주의 발전소 봤잖아요. 비례대표제 들어와서 그러니까 다당제 되고 그러니까 여기쪽으로 갔잖아요. 근데 거꾸로 가자는 거예요. 대통령 제왕을 하면 자유의 공간이 생기니까 다당제적 다원주의적 정당 체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데 합의할 것이고, 그럼 결국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는 거잖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그들이 주장했던, 그러니까 선개헌론자들이 주장했던 그나마 가장 그럴싸한 논리인데, 논리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어요. 뭐 부정할 수 없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이런 예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까보면 말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는 게, 만약에 그들의 말이 맞다면 영국, 호주, 캐나다와 같이 처음부터 의원내각제였던 나라들, 처음부터 뽑힌 제왕이 없던 나라들, 얘는 왜 지금도 양각이에요? 지금도 양각이잖아요. 지금도 다수제 민주주의 국가. 그러니까 제왕이 없어지면 다당제가 발전하고, 따라서 그들이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할 거다. 이거는 상상만 있고 실제로 그런 적이 없어요. 왜 안 되냐면 아까 그 얘기 때문이에요. 소선거구 1위대표제가 유지되는 한 양당제 그 힘이 얼마나 센데. 지금 저 바른정당 그 박근혜를 겪고도 또 저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욕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손실이지. 지역구 가면 뭐 사람 떠난대. 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자기가 이 당으로 가서 바르게 뭐가 바로 뽑히는 게 중요하지. 바른 건 아닌데. 그 돌아가는 게 당연해요. 안 돌아가면 우리는 우수한 민족이에요. 진짜 비합리적인 민족이야. 합리적 민족이랑 돌아가요. 양당대. 그게 두 배를 제가 없지. 소선거구 1위대표제는 양당대. 뭐 가끔가다 실수가 있고 이견이 나겠지만 결국 양당대 출혈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영국, 호주, 캐나다가 계속 양당제라는 거예요. 제왕적 대통령이 없어도. 근데 왜 한국만 있을 거라 그러냐는 거죠. 더 큰 문제는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합의제 민주주의라고 부르면 안 돼요. 합의제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뭐예요? 소선거구 약자들도 포용하는, 그죠? 그래서 그 약자와 강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동일한 대등한 파트너십을 서로 인정하면서 대화, 타협, 합의하는 게 합의제 민주주의지. 그죠? 그게 합의제 민주주의의 본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를 보장해주고, 그래서 경제 민주화가 되고 복지국가가 되고,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인데,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고 권력구조만 갈랑 뜯어 고쳐서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면 어떤 게 상상되냐면, 여러분도 아마 조금 생각하면 당연히 아실 텐데요. 영남당, 호남당에 이어서 충청당 아마 당장 생길 거예요. 제가 충청도 리더라도 당연히 생길 거예요. 이 뛰어난 머리를 써서. 뭐 뛰어날 필요도 없어요. 옛날에 설레도 있잖아요. 자민련도 있었고.
보세요. 지금 선거제도로 고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역주의와 소선거기 대표제에 따라서 지역표가 굉장히 세다는 걸 여전히 인정한다는 얘기고, 영남당, 호남당은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고, 그런데 권력구조는 의원내각제든 분권형 대통령제든 핵심은 뭐냐면 국회에서 총리를 뽑고 그 총리가 행정부 수반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즉 국회의원들이 정부 구성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호남당, 영남당이 있어. 충청당이 호남 의석하고 똑같은 거 아시죠 이제? 이 정도 되는 충청도 사람들이 모이면 잘하면 수상도 돼. 호남과 영남 사이. 못해도 장관 대여섯 개 가져. 그건 확실해. 근데 왜 안 해? 왜 안 뭉쳐? 당연한 거 아니야? 안 뭉치면 바보지. 우리가 핫바지가 이거 당연히 나올 거예요. 어렵지도 않아요. 호남당 만드는 뭐, 충청당 만드는 뭐 어려워? 노동당 만드는 거, 소상공인 정당 만드는 이런 게 어렵지. 복잡한 이인영, 강령 다 만들어야 돼. 귀찮다. 충청도 그냥 모이자. 동네에 있는 사람들. 이러면 돼요. 우리 동네 사람들. 죄송한데. 그좀 조용히 되니까. 강원당도 가능해요. 강원당. 강원당 생겨도 그 캐스팅 모드 어쩜 될지 몰라요. 호남, 영남, 충청 사이에. 그죠? 잘하면 경기 북부당도 생길 수도 있어. 하여튼 지역 정당의 활성화예요. 이건 오히려. 그러면 합의제 민주주의 아니에요. 지역 정당의 리더들의, 보스들의 과도체제이지. 그렇죠? 충청당이 진보적 정당일 리가 별로 없지 않아요? 가능성은. 돈과 조직이 있는 사람들이 팍 뭉치겠죠, 아마. 그러니까 또 다른 아마 기득권 정당의 지역이다를 둔 수련이고, 결국 과도체제죠. 올리가키죠. 지역 리더들이 서로 해드시는 거죠. 나눠서. 장관 나눠 먹고, 너 이번에 총리해. 다음에 내가 할게. 이게 가능성이 제일 높죠. 설령 만약에 소선거기제가 유지됨으로 양당제로 돌아가. 다시 양당제로 돌아가. 그래서 양당 체제에서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 이거면 문제가 없을까? 좋지 않아요. 그건 또 다시 제왕적 총리의 출현이죠. 보세요. 이건 더 쉬워요. 양당제는 두 당 중에 하나가 단독 과반될 수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국회에서. 근데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는 국회에서 정부를 구성하잖아요. 총리를 뽑고. 그럼 양당 중에 하나가 국회를 장악하면 90% 넘기면 정부도 지들 마음대로 다 장악, 총리, 장관 다 하죠. 근데 그 당에 카리스마가 있는 존재가 있어. 그러면 그 카리스마 있는 존재가 그 당을 리드한다는 얘기는 그가 국회를 장악한다는 얘기고 그가 행정부를 장악한다는 얘기죠. 제왕적 총리죠. 대처가 그래서 18년 하는 거잖아요. 초래 여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 문화에서 선거제도는 그대로인 채 권력 구정한 바뀐 양당제라면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제왕적 총리의 등장. 그래서 어느 쪽으로 보든 이건 개합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의제 민주주의의 본령도 그렇거니와 이런 위험한 것을 생각한다면 선거제도 개혁 없이 권력 구조만 먼저 고친다는 것은 개혁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따라서 반대해야 될 일이다. 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행히 그래서 제가 그 10페이지에 작은 섹션 제목이 선거제도 개혁 후 권력구조 개혁원 이게 원칙이다. 그리고 합의제 민주주의의 발가사 다른 나라들을 봐도 이 원칙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제 민주주의 자꾸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이에요. 약자를 대표하는 유력한 정당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권력구조를 개편하든 뭐하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젠가 몇 달 전에 얘기했던 야당 대표들이 물었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왜 당신은 혹은 당신 측근은 권력구조 개편을 할 때 4년 중임제만 얘기하시냐. 위험한 얘기다. 잘못하면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그것도 권력구조만 달랑 띄워놓고 얘기해보면 계약의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미국도 4년 중임제잖아요. 미국 200년 넘는 그 민주주의 역사에서 4년 중임제에서 8년 못한 분은 별로 없어요. 바보지 그거 못하면. 4년 동안 그 기회를 그냥 놓치겠어. 4년 동안 열심히 착한 척하면 되잖아. 4년 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8년제예요. 아주 바보한 사람. 혹은 아주 솔직하거나 아주 게으른 사람이 모를까? 8년제예요. 그런데 특별히 대통령의 힘을 약화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의미 있는 제도들을 포진시켜주지 않는다면, 이거 하지 않는다면, 이거 한다면, 그러면 더 강화될 수 있어요, 사실. 대통령제이 강화죠. 대통령 주임제 강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4년 중임제만 선호하십니까? 라고 야당 대표들이 문제 제기한 건 잘한 거죠. 거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이 좋았어요.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나와 우리 측근이 좋아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선거제도 개혁만 하신다면 의원들 가지도 좋고 동거정 대통령도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문제는 누가 선거제도 개혁하냐고. 국회의원들이 안 하죠. 그렇죠. 그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고요. 이거 따져봐야 돼요. 국민들한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어느 세월에 국민들이 하냐. 선거지를 써야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불만이에요. 이왕 그렇게 옳은 말씀 하시려면 내가 이차에 목숨 걸고 선거제도 개혁 붙인다.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반대해? 그럼 니네가 원하는 게 뭐야? 권력구조 개편이야? 그럼 바꾸자. 국민의힘 대통령제 니네들 원하는 거 해줄게. 그럼 선거제도 개혁 동의해. 뭐 이런 거 좀 누구 말씀 좀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 고향 아니에요? 우리 동네 사람들 아니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거기까지만 가면 정말 역사적 대통령이 될 것 같지 않아요? 80년 체제를 고친 대통령이에요. 거의 개국 아닙니까? 이거 한국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바꾼 거죠.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민주주의는 제도예요. 제도의 핵심은 3대 정치 제도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선거 제도잖아요. 그걸 고치면 권력 구조는 고쳐져요. 대통령이 이거 하려면 이건 완전히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새로 만든 대통령이 될 텐데 여기 와서 근데 어저께 또 그 강조를 하셨더만요.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개헌을 합시다. 그리고 조금 더 힘을 좀 넣어줬으면 하는. 결국 1등의 간표 50%만 갖고 정당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의석을. 이거 왜곡이 심할 수밖에 없죠. 뒤에 또 다시 나오지만. 근데 비례대표제는 원리대로 그대로 한다면 왜곡이 사표가 발생 안 하잖아요. 그냥 뭐 3%든 5%든 10%든 30%든 비율만큼 가져가는 거니까. 요게 큰 차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정치제도, 정당 체계는 선거제도와 그대로 맞물려 가요. 왜냐하면 소선거구 1위 대표제라는 1등 뽑기 게임은 그야말로 1등 뽑기 게임이잖아요. 우리 대통령 선거 때 늘 일어나는 게 좌파든 우파든 후보 단일화 압력이 생기죠. 지금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우리 편끼리 싸우면 어떻게 이 놈들아 뭐 이렇게 욕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심상정 한번 울었죠. 하여튼 그래서 후보 단일화 압력을 좌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파도 하잖아요. 1대1 구도를 만들잖아요. 그 말은 1대1 승부가 돼야 비슷한 것 중에서 하여튼 누군가 이길 거 아니야 라는 것이 뭐 너무 상식적이긴 하죠. 사실 욕할 수는 없는데 구조가 1등 뽑기 게임이니까 그렇게 되죠. 그 말은 정당을 유닛으로 놓고 볼 때는 양대 정당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선거제도가. 좌파 혹은 보수 혹은 뭐 우파 혹은 진보 비슷한 정당들끼리 선수 하나만 내보내자라는 압력이 늘 작동할 거 아니에요. 선거 때. 그건 소선거구 1위 대표제라면 국회의원 뽑을 때도 지역에서마다 생겨요. 그죠? 그거를 어기면 뭐 배신자라는 소리 듣기도 하고 뭐 판을 깼다는 욕도 듣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1등을 낼 만한 명망가를 많이 갖고 있고 그를 서포트할 돈과 조직이 튼튼한 정당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 당을 중심으로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대 정당제가 돼요. 소선거 1위 대표제를 거듭하면 결국은 거의 예외 없이 양대 정당제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법칙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그 세요. 소선거 1위 대표제가 양당제를 만드는 힘은 굉장히 세서 거의 예외가 없죠. 한국도 결국은 이렇게 됐죠. 지난 총선 때 약간 헷갈렸지만 이변이었고. 그런데 비례대표제를 하는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1등 뽑기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냥 득표대로 가져가는 게임이니까 다당제로 가죠. 당연히. 여러 당이 막 생기는 거죠. 5%짜리 정당, 10%짜리 정당, 20%짜리 정당.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농경 국가가 아니라면 우리 한국 정도의 산업화 국가라면 얼마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섞이고 복잡해요. 시민의 선호가 수백 가지잖아요. 그런데 지지한 만큼 유력 정당이 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다당제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렇죠? 노동자 정당, 소상공인 정당, 청년 정당 하여튼 원하는 대로. 네덜란드는 동물당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와 공간에서 요구하는 유권자들이 모이면 당하는 수 있는 거죠. 모아두면 되잖아요. 표를. 그 정치 시장의 활성화가 굉장히 적절하게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비례대표제인 국가는 다당제로 가는데 그 특성은 어느 한 당이 단독 과반 50%를 넘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유럽의 비례대표제 국가치고 어느 한 당이 50% 넘는 예는 무슨 전시라든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없어요. 가장 강력한 유럽의 비례대표제 국가 정당이 아마 스웨덴 3인당일 텐데 그래봐야 40% 초반 정도죠. 독일 기민당 이래봐야 30% 중후 초중반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1등당이죠. 어떻게 50% 넘는다는 건 유럽인들의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 다채로운 선호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한 당에게 몰려가 50% 이상. 그죠? 그러니까 유력 정당이 20%짜리 2개, 30%짜리 한 2개, 10%, 5% 이렇게 돼서 당연히 다당제죠. 그죠? 세 번째 특성 마지막 권력 구조. 이것도 맞물려요. 이게 제도 간의 상보성이라고 해요. 뭐 경제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지만 모든 인간들이 만든 제도들은 체제라고 불리울 만큼 맞물린 상보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 제도 역시 소선거구 1대표제니까 양당제 여기까지 했죠. 양당제니까 권력 구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권력 구조의 특성은 뭘 기준으로 권력 구조의 차이를 하냐면 정당이 정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어떤 권력을 어느 정당이 가져가느냐인데 소선거구 1대표제는 양당제고 양당제라 하면 3당이나 4당이 없다는 건 아니죠. 정권을 홀로 잡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정당이 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양당제는 둘 중에 하나가 50% 이상의 권력을 가져가잖아요. 이석을.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일 정당 정부의 특성, 권력 구조 세 번째 특성은 양당제니까 당연하지 않겠어요. 어느 한 당이 홀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쪽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선 유력한 정당이 여럿 있잖아요. 누구도 단독 과반을 못 가지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입법을 통과시키려면 50% 이상의 득표, 의석 통과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50%를 홀로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은 없다면, 그런데 안정적인 입법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연립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연립정부가 시간이 흐르다 보면 비례대표제 국가는 연립정부가 일반적인 정부에 원하는 만큼 그 나눌 수 있는 만큼 팔을 나누자. 그래서 권력을 나누자, 공유하자. 그리고 서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자. 이런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다수제 민주주의는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지 않아요? 다수가 형성되면 그 다수가 적어도 그 임기 동안은 승자독식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수가 책임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맡기자. 위임해버리자. 근데 합의제 민주주의는 왜 꼭 특정 다수에게 모든 것을 맡겨? 가급적 나누자. 나눌 수 있을 만큼. 그리고 합의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철학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하더라. 모든 나라의 민주주의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런 경향이 더 강하더라. 합의제적 경향이 강하든가 다수제적 경향이 강하든가. 요 레이파트가 구분한 요 합의제와 다수제 민주주의는 뭐 10대 특성, 5대 특성 이렇게 막 어떤 특성을 가지고 구분을 해요. 근데 핵심은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같이 생각할 이 세 정치제도의 차이예요. 이거는 이제 비교정치학이라는 학문에서는 대학 학부생들부터 당연하게 배우는 건데, 소위 민주주의에는 3대 정치제도가 있다고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선거제도, 그 다음에 정당체계, 권력구조, 이게 3대 정치제도라고 해요. 선거제도가 기본인 건 너무 당연한 게 대의제 민주주의잖아요. 직접 민주주의는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그 나라의 본령이 될 수는 없잖아요. 대의제 민주주의인데, 대의라 하면 주인이 시민이잖아요. 주인이 시민이 자신의 대리인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대신 통치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 뽑기가 중요하잖아요. 대의제 민주주의니까. 그 뽑기의 룰이잖아요. 선거제도가. 그러니까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정치제도는 선거제도죠. 당연히. 대표 형성의 원칙을 정한 거니까. 그래서 선거제도, 그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뽑은 사람들은 대부분 꼭 어떤 나라에서는 강제하고 있고 어떤 나라는 강제하지 않지만 정당 소속원이기 마련이죠. 많은 경우. 그래서 어느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얼만큼 어느 지역에서 혹은 어느 계층에서 뽑혔는지 따라서 정당의 힘이 나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당체계. 그 다음에
권력구조, 뭐 대통령, 수상 이런 관계. 여기 3대 제도라고 하는데 다수제와 합의제는 요 3대 정치제도 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선거제도가 제일 중요한데요. 다수제 민주주의는 그 성격 그대로 선거제도에 녹아 있어요. 소선거구 1위 대표제 예를 들면 거기 가장 대표적인 다수제 민주주의의 선거제도예요. 우리 한국에서 택하고 있는 주 선거제도잖아요. 각 지역구에서 1등한 사람만 국회로 보낸다. 1등 뽑기 게임이죠. 33%가 그 지역구에 33%의 유권자가 어떤 사람을 뽑았고 나머지 후보들은 32%, 31% 기타 이렇게 갈렸다면 33% 얻은 사람만 국회 가는 거잖아요. 1등만 가죠. 그죠? 그래서 1등 뽑기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야말로 다수제잖아요. 아주 전형이죠. 1등만 뽑아서 그 지역의 대표권은 100% 갖는 거잖아요. 승자 독식이죠. 1등이. 근데 사실은 67%가 반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거죠. 다수가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33%가 상대적 다수를 형성했으므로 1등이 되고 33%의 지지로 100%의 권력을 독점하죠. 다수제 민주주의 철학이 그대로 녹아 있잖아요. 선거제도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다수제 민주주의의 제1 정치제도인 선거제도는 티피컬한 게 소선거구 1대표제. 우리 한국에서 택하고 있는 거. 합의제 민주주의는 비례대표제예요. 그래서 비례대표제라 하면 모와 모 사이에 비례성이 있다라는 거냐면 정당이 주인공이에요. 정당이 득표한 것에 비례하여 의석을 나눠 갖는다. 그렇죠? 1등만 국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정당은 자기가 득표한 만큼 그것에 비례하여 의석을 나눠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의당이 어떤 때 13%도 하고 어떤 때 7%도 하잖아요. 만약에 10% 평균 정의당이 10%를 한다. 총선 때마다. 그러면 우리 총 의석은 300석이니까 아주 심플하게 계산하면 몇 석 가져갈 수 있어요? 30석은 정의당 거예요. 그냥 10%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죠. 20%를 얻었다 전국에서 그러면 60석. 그렇게 득표에 비례하여 의석을 각 정당이 나눠 갖는 것. 이게 비례대표제의 기본이에요. 1등만 뽑는 거 아니라는 게 굉장히 큰 차이죠. 1등 뽑기 게임에서 당연히 사표 발생하죠. 1등에게 간 표 말고 2등 이하한테 간 표는 다 사표잖아요. 그래서 민심을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매 총선마다 우리나라에서는 50%가 사표예요. 그러니까 50%의 민심은 그냥 쓸데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왜곡이 생기는 거죠. 50%는 없어지잖아요. 민심이 뭔지 아무도 상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해 설정! 오늘은 시민권 제대로 들여다보기 세 번째 강의입니다. 국민주권 실현의 정치체제라는 제목으로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정치경영연구소 소장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가끔 가다가 뭐 인간이 만든 발명품 혹은 발견품 중에서 제일 훌륭한 게 민주주의일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전기도 좋고 비행기도 좋고 인터넷도 다 좋지만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얼마나 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눈으로 본 것은 몇십 년밖에 안 되고 글로 읽은 것도 6,000년이나 되나? 어떤 사람은 2만 년,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 잡든 간에 6,000년이든 2만 년이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동등하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건 최근이죠. 인류사를 보면 최근 한 2, 300년. 특히 여성이라는 인류를 볼 때는 최근 몇십 년. 그래서 이건 민주주의라는 발명품 때문이라고 얘기되죠. 이게 굉장한 발명품입니다. 근데 그 민주주의라는 발명품을 디자인한 사람들이 바로 이거죠. 시민주권. 저는 사실 국민이라는 표현을 좀 안 좋아하는데요. 시민이라는 표현이 좋아요, 저는. 시민주권 실현을 하기 위한 폴리티, 정책을 디자인한 게 민주주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는 이렇게 PPT 같은 거를
이제 없이 하는데요. 없이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 얘기는 그냥 상식적인 얘기라서요. 근데 뭐 용어가 이렇게 조금 생경하죠, 그죠? 합의제 민주주의, 다수제 민주주의, 정치적 대표성, 기타 등등. 근데 이거는 학문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그 용어를 압축적으로 전달해야 오해가 덜 하므로. 그래서 학자들이 합의를 해서 용어를 계속 만들어 가다 보니까 특별히 그것을 공부하지 않는 한 다 어색한 용어들이 어느 학문 영역이든 그런데 이 정치학에서도 비교 정치학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이런 용어들이 특별히 어려울 리는 없어요.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 학문적 필요성에 의해서 용어를 이렇게 조해낸 거죠. 그래서 뭐 어려워 보이지도 모르지만 그런 거 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냥 상식적입니다.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민주주의를 설명하는데 어렵다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고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씩 제가 어디에 있는지 가지고 계신 유인물의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길을 잃은 것 같다 그래도 다시 돌아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1페이지 민주주의의 유형. 여기에 영어로 impossibility theorem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불가능의 정리라고 하는데 정치 경제학에서는 다루는 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방금 제가 가장 인간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 거다라고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이다라는 거죠, 민주주의는. 왜냐하면 그것도 상식적인 게 민주주의가 시민이 주인인 것이잖아요. 시민이 주인인 정치 체제. 시민은 어느 나라는 500만 명이고 어느 나라는 5천만 명이고 어느 나라는 5억, 어느 나라는 15억이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5천만 명이 다 주인이라면 그래서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그러고 민주당도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그러고 다 그러죠. 그렇죠. 국민의 뜻이 뭔지 모르죠.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나 갖다 쓰는 거죠. 국민의 뜻은 모릅니다. 아무도. 그래서 불가능해요. 민주주의는 사실. 시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그러지만 누구도 시민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그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의 뜻을 따릅니까? 그래서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근데 왜 민주주의가 최대의 발명품이냐고 하냐면 그런 이상을 갖고 접근해 가겠다는 거죠. 민주주의가 가능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여기 한 몇 분, 한 20분이라고 쳐도 이따가 저는 오늘 애석하게 아침 내일 다른 일이 있어서 좀 먼저 떠나야 되지만 여러분들 끝나고 무슨 뭐 한 잔씩 하실 것 같은 기미가 아까 보이던데 그 뭐 맥주를 하시든 양주를 하시든 막걸리도 하시든 여러분들이 시민이라면 시민의 뜻에 따라 뭘로 마실 건가요, 이광희 의원님? 시민의 뜻에 따라 오늘 주류를 정하신다면 어떻게 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이 원하는 거. 그러면 2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7명이 맥주, 그죠? 6명은 소주, 나머지는 막걸리. 그럼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맞물려 있죠, 그죠? 소선거 1대표제니까 양당제로 하고 1등 보기 게임이니까 양당제니까 한 정당이 집권하게 돼요. 단일 정당 정도. 근데 비례대표제는 원하는 만큼, 지지하는 만큼 어느 정당에게 자기가 표를 주면 사표될 염려도 없으므로 득표한 만큼 그 정당은 의석을 나눠 갖고 따라서 다당제고 그렇게 다채로운 선호가 여러 정당을 통해서 표출되므로 어느 한 정당이 50% 이상 넘을 리는 없고 따라서 유력 정당은 여럿이고 그러므로 연립정부로 가고 그렇죠. 이렇게 맞물려 간다는 거죠. 이게 3대 특성이에요. 정치제도로 본.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게 선거제도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죠. 선거제도에 의해서 정당 체계가 결정되고 그것에 의해서 권력구조가 결정되고 따라서 그 나라가 합의제 민주주의에 가까운지 다수제에 가까운지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의제 민주주의니까 당연히 기초선거제도, 그 나라의 민주주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가장 기초제도인 선거제도죠. 그래서 지금 3페이지에 가 있는데요. 한국은 소선거 1대표제고 비례대표제는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 영향을 안 끼쳐요. 한국에 지금 300석 중에 47석을 비례대표제를 뽑는데 전혀 뭐 비례성에 영향을 끼칠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비중이 낮아서. 그래서 그건 그냥 뭐 돈을 주고 사든 뭐 백을 써서 사든
그래서 욕먹는 이유가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소선거 비례대표제 국가예요, 우리나라. 비례대표제는 그냥 있으나 없으나 그냥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소선거구 비례대표제인 우리나라 가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 때까지도 계속 소선거구 비례대표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뭐 그랬습니다. 민주주의가 그런 건 줄 아는데 사실은 소선거구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 1등 뽑기 게임을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비례대표제 국가보다 적어요. 이거에서 놀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특히 잘 사는 나라에서는 드물어요. 소선거구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아직도? 라는 질문을 받을 정도. 그러니까 OECD가 소위 잘 사는 국가들의 모임이잖아요. 34개 국가. OECD 34개 국가 중에서 소선거구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한 대여섯 개 국가밖에 안 돼요. 한국,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이런 거예요. 나머지는 다 비례대표제 국가예요. 형태는 다르지만 이렇게 섞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하여튼 비례성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는 국가가 나머지 다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선거구 비례대표제는 예외 국가예요. 지금은 잘 사는 국가에서. 따라서 양당제의 국가도 소수고 전 세계에서. 따라서 단일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는 나라도 소수예요. 그 말은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가 문제 표준이 돼가고 있어요. 이미 됐어요. 사실. 특히 잘 사는 국가들. 소위 선진국가들의 표준 민주주의는 합의제 민주주의예요. 선진국가 중에서 다수제 민주주의인 거는 아까 소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아직 선택하고 있는 것도 여섯 나라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은 굉장히 심하게 다수제죠. 왜냐하면 미국은 알다시피 다수제, 중앙정치는 다수제지만 연방국가잖아요. 연방마다 다 다르잖아요. 또 상원이 존재하고 상권 분립이 철저히 되어 있고. 그렇듯이 같은 다수제지만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는 중앙정치 외에 다른 합의제적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철저하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소야대가 될 때 외에는 완벽하게 일사불란한 승자독식제죠. 아마 조선 때보다 훨씬 더 강한 대통령, 강한 권력자가 나올 수 있는 구조죠. 합법적으로. 그런데 하여튼 제가 여기서 3페이지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가 대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외임을 알자라는 거죠. 한국식 민주주의는 예외예요. 미국, 영국 정도밖에 없어요, 진짜. 근데 너무나 미국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이 택하고 있는 제도면 그게 세계 모범인 줄 아는데 전혀 아니잖아요, 사실은. 특히 민주주의나 경제,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전혀 아니죠. 근데 하여튼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것을 발명한 것은 영국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인정하거니와. 그때는 다수제 민주주의를 디자인한 거예요. 그걸 웨스트미니스터 모델이라고 해요. 영국 의회가 있는 그 성, 웨스트미니스터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소선거구 비례대표제였고 양당제였어요.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제일 단순하잖아요. 1등 뽑자. 그래서 1등이 원하는 대로 다 하게 하자. 마음에 안 들면 다음 선거 때 가르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해서 약속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농경사회였잖아요. 동질사회였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 지역마다 1등 뽑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그 영국인들이 디자인한 다수제 민주주의가 다른 나라로 다 수출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19세기 중순까지만 해도 거의 민주국가는 다수제 민주주의 국가였어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근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7명이 제일 많으니까 맥주. 근데 그 13명 중에는 아까 제가 맥주가 1등이라고 그랬나요? 맥주 마시면 탈나는 분들이 있어. 그래도 배로 움켜쥐고 맥주 마셔야 되잖아요. 폭력이죠. 민주주의인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7명이 다수예요? 13명이 다수예요? 근데 소수가 원하는 맥주를 마시잖아요. 합치면 다수잖아요. 소주파와 양주파. 그러니까 흩어져 있으니까 다수의 지위를 뺏긴 거죠, 맥주한테. 여기서는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유지는.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한 거죠. 시민의 뜻이 아니잖아요. 13명은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리고 사실 그 7명 중에는 형이 맥주 마실 거 좋아하는 것 같아서 맥주 마시겠다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2명만 모여도 누구 뜻이 옳은지 몰라요. 뭐 어떤 다른 기제, 민주적이지 않은 기제에 의해서 결정되죠. 힘이 세든가 저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든가 뭐 하여튼 무슨 사실은 혼자도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 정할 때 모든 조건에서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 결정하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뭐 하여튼 결정한 거죠. 뭐 차를 살 때도 뭐 색깔, 승차감, 뭐 속도, 가격 모든 면에서 얘가 제일 좋다라고 결정하는 적이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대충 정하죠. 자기 뜻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모든 면으로. 근데 하물며 자기 뜻도 모르는 자들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뜻을 하나로 모은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불가능의 정리라고 하는데, 그럼 민주주의 뭐냐? 제도예요, 절차. 이렇게 하기로 하자.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을 아까 이광희 의원님 말씀하신 거죠. 제일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다수가 모이면 그들이 원하는 것대로 하자라고 정한 거죠, 그냥. 그게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그래서 민주주의의 요체는 약속이에요, 제도, 절차, 규칙.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승복하자.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양해요. 100개 국가가, 민주국가가 있다면 100개의 민주주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약속은 다 나라마다 다를 것인 거예요. 심지어 같은 나라에서도 주마다, 혹은 현마다, 도마다, 시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지방자치가 발달된 나라라면. 그래서 민주주의는 뭐냐, 수 그대로죠. 정하기 나름이니까. 절차와 규칙, 제도일 뿐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다면 어느 나라 민주주의가 다른 나라 민주주의보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각자의 특성이 있을 것이므로.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좋은 것이라고, 혹시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도 그냥 좋은 것이라고 가정하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달성하는데 유리한 민주주의와 그렇지 않은 민주주의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냥 팩트예요, 이거는. 그렇다면 민주주의가 그렇게 다양한데 그럼 어떤 민주주의가 왜 다른 민주주의보다 좋은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혹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어느 민주주의가 다른 민주주의보다 무엇이 어떻게 좋다는 것인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개혁도 하잖아요. 정치개혁이라 하면. 그래서 이제 유형론이라는 게 발달하기 시작해요. 민주주의를 그렇게 모든 게 100개 국가는 100개의 민주주의가 있지만 그렇게 하면 뭔가 함의를 얻어낼 수도 없고 교훈을 얻기도 힘들므로 민주주의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비교 정치학의 핵심이거든요. 비교 민주주의라고도 하고. 근데 이거는 가능해요. 너무나 쉬워요. 왜냐하면 제도이므로. 만약에 민주주의가 정말 가능한 거랑 비교 불가능하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시민을 주인으로 만들면 되니까 그 우열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제도, 절차, 규칙에 불과하므로 비교가 가능하죠. 개혁도 가능하고. 근데 그렇게 민주주의를 구분하는 여러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레이팔트라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할아버지였는데 지금도 할아버지로서 지금도 연구하고 계신 분이에요. 몇십 년간 계속 민주주의형 구분만 하고 계신데 이분의 구분은 아주 단순해요. 보면은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강력한 거, 설득력 있는 건 단순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민주주의 구분도 아주 단순해요.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이렇게 양분할 수 있더라. 물론 좌우 진보 보수처럼 뭐 탁 잘라지지 않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냥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근데 다수제 민주주의는 영어로 머저리테리안 데모크라시라고 하고 합의제는 컨센서스 데모크라시라고 하는데 다수제 머저리티, 그러니까 아까 다수결의 원칙이 일반적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익숙하죠. 그 다수결, 다수가 원하는 걸로 결정하자라는 그 다수결할 때 그 다수제, 머저리티리안. 그러니까 다수가 형성되면 그 다수의 뜻에 맡기자라는 약속,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제도들, 그걸 다수제 민주주의라고 해요. 한국은 다수제 민주주의 국가죠. 대통령도 1등 그 사람이 대통령 하기로 하자는 거잖아요. 상대적 다수가 민 사람을 대통령, 국회의원도 다수가 형성되면 그의 뜻대로 따르기로 하자. 그렇죠? 다수제 민주주의죠. 합의제 민주주의는 왜 꼭 상대적 다수가 원하는 걸 나머지가 다 따라야 돼? 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